어느 정도냐 하면 통영에서 유일하게 화물차 차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화물 운송을 했고 집에 화물차가 있을 정도로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금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분과 두 집 살림을 하셨기 때문에 금이는 엄마랑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통영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난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였어요. 그리고 진주여고에 진학하고부터는 금이가 시와 문학을 탐독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가 껄끄럽죠? 근데 생전에 작가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셨어요. 일본이 초청을 받아도 방문을 안 하실 정도로 그러셨어요. 저희가 선생님의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은 혐오, 분노 그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학교에 일본인 교사 밑에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박혜인 선생님은 내가 학창시절을 지탱한 힘은 시를 쓰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매일 일기 쓰듯이 시를 쓰셨습니다. 1945년에 진주여고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우체국에서 1년 직장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46년 1월 남편 김행도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작가에게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5살이 더 많으셨는데 거제도 지주의 둘째 아들이었고 니혼대학 응용화학과 출신의 일본 유학파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의식이 있으셨던 게 일본 유학 시절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정학받은 사실도 있다라고 동네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결혼한 그의 큰딸 영주가 태어나는데요. 이분이 훗날 김지아 시인이랑 결혼을 하셨고요. 또 1948년에는 남편이 최고의 직장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전매국에 취직이 되어서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인천 금곡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둘째 아들 철수가 태어납니다. 작가가 삶이 아프셨는데요. 박혜인 선생님 이야기하기를 그 인천 금곡동에서 48년, 49년 그 두 해가 당신 인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깨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아이가 둘이나 됐는데 박혜인 선생님을 뒤늦게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당시 수도여자 사범대학 가정과 졸업하셔서 박혜인 선생님이 황해도 연안여중에서 가정선생님을 하기도 하셨어요. 근데 교사 생활은 딱 6개월 만에 그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6.25 전쟁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쟁과 함께 박혜인 선생님의 그 아픔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전쟁통에 부역 혐의했다고 사상범으로 몰렸고요. 그 다음에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일사후퇴 직전에 그곳에서 행방불명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만 될 뿐인 그런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장이 되신 작가는 식구들과 함께 고향인 통영으로 어렵게 내려가셨어요. 전쟁 초기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수혜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나셨고 전쟁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53년 12월 서울이 웬만큼 정리되었을 때 식구들과 함께 올라오셨는데, 당시 작가의 직업을 보면 참 능력 있는 여성이었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신문사 평화신문사에서 기자 생활하셨고요.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은행원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서로도 근무하신 흔적이 나타나고 식구들을 직접 돌봐야 되니까 도남동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시던 때가 있었는데요. 딱 이때가 금이 나이 29살 때인데 작가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오는데 그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친구들이 제일 친한 친구 집에 자주 놀러가죠. 근데 박혜인 선생님이 성북동에 고향 친구 중에 제일 친했다고 해요.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살다 보면 참 인연의 힘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현대문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동리 선생님이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혜인 선생님이 본인이 써놓은 시 몇 편을 보여드렸어요. 김동리 선생님은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자네 글의 호흡이 기네, 그러니 소설을 써보게나. 이 이야기를 듣고 박혜인 선생님이 처음으로 단편소설 불안지대라고 해서 적어갔더니 김동리 선생님이 제목을 계산으로 바꾸고 현대문학에 2회 추천을 해주셔서 정식 작가가 됩니다. 이 아시는 박경리라는 필명이
바로 이때 김동래 선생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정식 작가가 됐지만 박경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더 큰 아픔을 당하세요. 작가는 그런 게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당시 8살인 철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그만 그 아들이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봐도 참 예쁜 아들이었어요. 박경 선생님은 아들을 홍제동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돌아와서 그 밤부터 쓴 소설이 선생님의 단편소설 암흑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사회식, 비판의식이 많은 작가는 아니었는데 아들의 죽음의 과정,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해서 쓴 소설이 불신시대인데 이 소설이 그해 현대문학상, 신문학상까지 받습니다. 작가는 수상식 날 아침에 너무도 아프고도 서글픈 시상식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사실은 그때부터 두문불출하면서 당신의 아픔을 글쓰기에만 녹여내리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68년까지 이 10년의 기간이 선생님의 대표작인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이 이때 태어납니다. 토지 외에 특히 독자들이 좋아해 주셨던 다시, 시장과 전장, 김약국의 달들 등등의 작품이 이때 태어납니다. 이후에 작가는 대하소설 토지의 집필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그때 10년 동안 글쓰기 한 것은 토지를 쓰기 위한 습작의 기간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토지는 엄청난 기간 동안 쓰신 소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정릉집에서 1, 2, 3부를 12년, 그리고 바로 이 집에서 4, 5부를 14년 쓰셨는데요. 왜 작가가 강원도 땅 이 집으로 이사 오셨냐 하면 사위신 김지아 시인의 본가가 원주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사실은 목포 출신이에요. 아직도 목포 천재로 회자가 된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전근을 오시면서 원주로 이사 오셨고요. 여전히 아까 보셨듯이 원주에 살고 계세요. 외동 따님과 김지아 시인은 73년 명동성당 지하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김지아 시인이 시대를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오적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해서 수배 상태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두 분 사이에 아기 원보가 태어납니다. 네, 아기가 태어난 지 딱 일주일 만에 유신시대 가장 큰 시국 사건인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위가 아까 그 선생님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요즘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런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님이 간단하게 키우고 남편 옥바라지하고, 그리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집 앞에 임시 파출소가 생겨서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경찰이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따님의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다고 해요. 박경 선생님 묘사하시기를 당시 내 딸의 모습이 머리는 다 빠졌고요. 부스스하게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은 누런 게 아니라 흑빛이었고 체구가 작은 분인데 아주 꼬챙이가 된 것을 보고 박경 선생님이 내가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딸과 손주의 정권으로부터의 울타리가 되어주려고 바로 이 집으로 1980년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 오신 다음에도 엄청난 글쓰기를 하세요. 토지를 쓰실 때 1년에 10,000장의 원고지를 사용하셨는데 10,000장의 원고지는 높이로 쌓으면 한 1m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원고지를 쓰셨죠. 그런 글쓰기 끝에 작가는 94년 8월 15일 새벽 2시에 그 26년간의 그 마지막 원고지 끝자를 바로 이 방에서 쓰시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이 집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전부 논과 밭이었고 밤이면 짐승 소리가 들렸다라고 박경 선생님이 묘사하셨어요. 근데 원주시가 이렇게 커지면서 97년에 이곳이 단관지구, 택지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개발이, 선생님의 집도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고 헐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주가 선생님들 아까 이렇게 분위기 보면서 선생님들 같은 강원도 분들인데 조금 분위기가 좋으시다. 어떤 분들이 오시면 왜 강남분들 같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런 분들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이건 원주가 한때 민주화의 성지였고 생명사상의 근거지도 바로 여기입니다.
생여 한살림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진보적인 분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토지의 산실을 이대로 헐려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노력하신 결과 지금처럼 3,200평의 박경리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시작은 역시 박경리 선생님이 당신 집 터를 토지공사에 기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작가는 당신이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여기서 차로 15분만 가면 연세대학교 옆에 회촌마을에 토지 문화관을 지으시는데 거기는 작가가 선생님이 글 쓰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정릉집에서는 생계를 고민을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작가가 여기를 이사 오실 수 있었던 거는 79년에 KBS에서 토지가 드라마화됐고 판권이 방송국에 팔려서 사실은 여유가 있으셔서 여기도 이사를 오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작가가 수도자처럼 사셨기 때문에 모습은 바뀌시지 않았고 그 작가들의 고통을 잘 아셔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오로지 글만 쓰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셨고 거기서 많은 농사 지으시고 후배들 양성하시다가 선생님의 품인 토지로 2008년 5월 5일에 8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박혜선 선생님 제일 인생이 오래 산 곳이 원주입니다. 그리고 박혜선 선생님이 원주를 근본의 땅이라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수필을 보면 토지 문화관 뒷산 이름이 오봉산인데 거기 양지 마른 자리를 이렇게 툭툭 두들기시면서 여기 참 자리 좋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선생님의 묘소는 대가셔서 그 만대를 하실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통영의 한산도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미륵산 자락에서 영면으로 가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를 가보시면 작가가 수도자처럼 사셨어요. 봉분이 일반보다도 더 자꾸 소박합니다. 그리고 비석조차 없어서 선생님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이 집 내부 설명드린 다음에 이야기 잠깐 드리고 둘러볼 시간 드릴 텐데요. 이 집은 1980년 이사 오셔서 99년도까지 사신 집인데 이 선생님들이 보시고 있는 바로 이 사진이 선생님의 영정사진으로 쓰인 사진이고요. 생전에 작가가 제일 좋아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당시 텃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추를 다듬다가 찍힌 사진이에요. 선생님에게 그 농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이상이었던 듯해요. 연대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작가의 삶이 아팠던 걸 아는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은 어느 때 삶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박현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고추를 다듬을 때 가장 기뻐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이 사진이 고추를 다듬을 때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손도장도 이렇게 대보시고 교감하시면 되는데요. 작가가 키는 크셨어요. 체구는 왜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막손의 소유자입니다. 그 작은 손으로 엄청난 원고지 많은 농사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들어가 보실 때가 바로 이 방이 사랑방으로 쓰였습니다. 후배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작가를 찾아오시면 이 방 써! 하고 내어드렸는데요. 방 안에 들어가면 커다란 유리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예요. 종이로 된 활자 연판입니다. 지식산업사에서 나온 건데요. 금속이나 목판으로 된 것보다 귀한 자료니까 둘러보시면 되고요. 작가가 쓰셨던 옷장미도 이렇게 올려보세요. 트렁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행도 잘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89년에 처음으로 중국의 초청을 받고 여행을 하셨어요. 그때 기행문을 남기셨는데 만리장성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몇 줄의 글귀가 박혜인 선생님의 모습이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그 내용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중국의 도시를 여행했고 거기에 엄청난 유물들도 봤지만 그것은 당신의 관심사가 아니었대요. 박혜인 선생님은 오로지 그곳의 경치와 거기 사는 사람들, 민초들의 모습만이 관심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박혜인 선생님이 부엌방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이따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의 시 중에 석양이 비칠 때 당신 혼자 앉아서 식사할 때 회안에 대해서 노래한 시도 있고요. 선생님이 동물 좋아하셔서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위의 이름이 선생님이 유머가 있으세요. 저 거위의 이름이 오리였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야 하고 불러서 밥 주던 자리가 바로
이쪽 창문입니다. 근데 박현 선생님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식사를 2끼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10시에 오셨죠? 네, 그 시간이 늦은 아침을 드셨고요. 5시쯤 이른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석양이 비칠 때 여기 당신 혼자 앉아서 식사할 때 회한에 대해서 노래한 시도 있으니까 이 자리도 들러보시면 돼요. 수도자처럼 사셨지만 박현 선생님이 생애에 아주 즐기신 게 2가지 있습니다. 담배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커피, 티 종류는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둘러보실 때 작가가 쓰셨던 식기 중에 커피 세트가 유난히 많이 관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2층에서 선생님들 아까 2층 벌써 둘러보신 분들 있죠. 그 다랑아리, 호미 작은 손이라는 주물 작품들은 2짝의 문갑을 나란히 두신 다음에 올려두시고 쳐다보셨던 그런 공간이고요. 이쪽 자리에 늘 앉으셔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방이 어쩌면 여기를 찾아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선생님의 집필실입니다. 근데 이 집필실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떠나시기 전까지 이 공간은 아무에게도 보이시지 않았던 당신 혼자만의 성이었습니다. 그 끔찍히 여겼던 2 손주랑 아까 보신 따님과 사위분조차 마루방에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지 이 공간은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친한 친구 작가 중에 박완서 작가가 유난히 2 분이 그렇게 교감을 나누셨나봐요. 그런데 우리 박윤 선생님처럼 박완서 작가도 큰 아픔을 당하신 분이에요. 요즘은 그것이 통하지가 않는데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따님 4을 갖고 5째 귀한 아드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도 얼마나 잘 키웠는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서울대 의대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아드님을 25살 레지던트 시작할 때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잃으세요. 박완서 작가가 집에 불도 안 켜셨대요. 식음을 전폐하셨대요. 박완서 작가뿐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죠. 박현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내려와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배추를 뽑아서 된장국 끓여주시면서 먹어 살아야지. 그리고 위로를 하셨는데요. 이 방은 쓰라고 내어드렸는데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방은 보이지 않은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것이 여기죠. 네, 이곳은 제가 직접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선생님의 서재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기념관이 하동에도 있고 묘소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바람에 지금 책이 많지가 않은데 박현 선생님이 이 집에 오실 때 이 집은 그 전에는 군장성 별을 단 사람의 사택이었는데 지학순 주교님의 소개로 이 집을 사셨어요. 벽지 정도만 고치고 들어오셨는데 유일하게 수리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는데 혼자 사셨고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또 화장실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 집필실이 이 문만 닫으면 세상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셨던 듯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햇살이 가득하죠. 이렇게 잘 지은 집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박현희 선생님은 바로 이 공간이 이 파란 방석이 놓인 자리에 앉으셔서 글을 쓰셨어요. 박현희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으면 동쪽으로는 치악산, 남쪽으로는 백운산이 보인다고 좋아하신 자리였고 당신이 사실 때도 이렇게 텅 빈 공간이어서 주무실 때는 이불 하나 피시고 주무셨어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는 재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권고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치워진 상태고요. 커피잔 놓여져 있고 박현 선생님이 완벽주의자적인 작가라서 글을 쓰실 때는 늘 옆에다 사전을 펼쳐두시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셨고 글을 쓰시는 모습은 늘 고쳐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작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박현 선생님은 당신의 모든 글은 토지책에 녹아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평론가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선생님들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사진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학의 집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자칭이 그러셨던 듯해요. 작가가 표현하기를 내가 쓴 것 같지 않고 출판사와 독자에게 미안하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요. 아, 생계 때문에 억지로 쓰셨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이 고가구가 여러분들 하동에 다녀오셨다며요? 거기에 있어요. 이 나비장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셨대요. 그렇게 아끼셨던 이품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이 말한 3대 보물이 전부 하동에 빌려놨는데요. 그 3대 보물은 나비장, 그리고 두께가 이렇게 2배로 부푼 국어사전, 그리고 신거 재봉틀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전부 하동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비장 앞에 이 원고에 사는 모습인데 선생님이 사진처럼 보이시죠? 근데 손주의 사랑스러움을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손재주가 많은 분이었어요. 글만 잘 쓰셨던 게 아니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 조각 솜씨도 좋으셨고 옷도 잘 만드셨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3층이 토지가 펼쳐놓은 공간입니다. 보세요. 최종적으로 20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토지를 펼쳐놨습니다. 이 큰 책은 토지의 내용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펼쳐놨고 그 상징되는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토지의 시작은 1897년 한가위 군마당부터 시작을 해서 해방의 그날까지 근현대사 50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토지가 소설책일 뿐이 아니라 역사책이기도 하다라고 그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토지의 내용 중에 최고로 치는 사랑이 등장하는 장면에선 옥보름, 그리고 최참판댁이 습격되는 장면에선 책을 찢어놨고 용정의 대화제 장면에선 책을 불에 태웠고 살인 장면에선 권총, 피 뿌려놨으니까 이따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설을 듣는 분들에게는 토지의 일반인들은 모르는 뒷이야기 2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는 내용이 대단하다 보니까 등장인물도 엄청납니다. 이름을 가지고 성격을 가진 사람은 568명, 주변 인물까지 합하면 700명에 달합니다. 근데 박경희 선생님은 이 많은 인물을 어디 따로 메모를 안 해두시고 기억에 의해서만 글을 썼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고요. 2번째 사실은 하동의 최참반댁에서 바라본 평사리의 전경이 바로 저 흑백사진 2장입니다. 선생님들은 다녀오셨으니까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토지 일부의 주요 무대가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박경희 선생님은 저곳을 가보시지 않고 글을 쓰셨고 그 지형까지 똑같이 묘사하셨어요. 독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가보시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했냐고. 박경희 선생님의 대답은 그것은 나의 상상이었는데 나도 내심 내 상상과 실제가 다르지 않아서 안심했어 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완벽주의자적인 작가라서 이미 글을 쓰시기 전에 문헌, 자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가들은 그 글에 모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모티브는 어린 금이가 외할머니 무릎에서 들은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큰 충격처럼 남았는지 43살이 넘어서도 토지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옛날 이야기는 일부의 서희의 상황과 똑같아서 놀랐고 또 너무 짧아서 놀라워요. 제가 얼른 그 옛날 이야기 한 다음에 둘러볼 시간 드릴게요. 옛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외가도 부자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작가는 고백했습니다. 금이야 옛날에 거제도 지방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부자 지주가 있었단다. 얼마나 넓은 대지였는지는 그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 말을 타고 둘러봐야 될 정도로 넓은 벌판이었대. 그런데 어느 해 그 지방에 호열자, 콜레라 전염병이 들어와서 그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대. 계절이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어서 그 넓은 황금 벌판이 곡식이 누렇게 익어서 바람에 일렁거렸는데 그 나다를 걷어들일 자가 없어서 그 곡식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져 버렸대. 그런데 딱 한 명, 큰 기와집에 10살짜리 여자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단다. 이런 짧은 옛날 이야기였는데 금이는 그 넓은 황금벌판에 노란색이랑 그 많은 사람들 죽음의 핏빛이 선명하게 내리에 박혀서 훗날 토지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둘러볼 시간은 훅 둘러보셔야 돼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셔서 서 계시는데 통영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금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부잣집 딸이었구나 흔적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통영에서 유일하게 화물차 차벌을 할 정도로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임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안 보이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분과 두 집 살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의 마음에는 엄마에 대한 연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민한 감수성으로 작용해서 문학소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주여고에 진학하고부터는 아버지의 지원이 끊깁니다. 어머니가 솜씨도 좋지만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삭바느질로 진주여고 졸업시키셨는데 어느 해에 월사금을 1년 못 내서 박혜선 선생님이 동기들보다 1년 늦은 진주여고 17회 졸업생입니다. 저희가 의미 있는 것들만 전시해놨는데요. 5권짜리 책이 73년도에 나온 최초의 토집한 것, 문학사상사 거고요. 16권짜리는 최초의 왕간판본, 서울출판사 겁니다. 이 종이 활자본은 아까 보셨으니까요. 그 오른쪽 선생님 6피 이런 거를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필체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가는 토지를 쓰실 때 1년에 10,000장의 원고지 쓰셨어요. 그런데 정서되어서 출판사에 넘겨진 양은 31,200장. 높이로 쌓으면 4m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모든 글을 만년필로 쓰셨어요. 근데 박혜선 선생님이 당신이 유일하게 사치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지금도 명품인 몽블랑만년필 사용하신 겁니다. 이 필통을 보셔도 몽블랑이 많이 관찰이 돼요. 필기구만은 안 아끼셨던 듯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림 엽서는 큰손주 원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크레파스로 그려서 할머니께 보낸 성탄카드인데요. 1학년짜리 그림집을 잘 그리죠? 네, 집안이 그렇습니다. 이 걸려있는 비단천으로 만든 옷, 대모님이 옷감을 선물해 주셨대요. 박혜선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입으셨어요. 근데 키는 크셨지만 체구가 왜소하셨습니다. 근데 옷의 폼이 아주 넉넉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박혜선 선생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폐암 청구 받으셨는데요. 치료 거부하고 더 유쾌하게 사셔서 주변 분 외에는 아프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71년에는 유방암 선고 받으셨고 모기분 가슴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하게 입으시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가리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저희가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옛집에서 문각 보셨죠? 이 다랑아리랑 호미 잡은 손 올려두시고 아끼셔보고 쳐다보셨던 겁니다. 이 반지꼬리도 선생님의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일 중독자셨잖아요. 엄청난 글쓰기, 많은 농사 지으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재봉틀 돌리시고 바느질 하시고 선생님이 입으셨던 옷 외에도 주변 분들에게 옷을 많이 선물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선생님의 사고 아까워서 입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리워하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 조각상 역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정릉집에서 글을 쓰시다가 당신이 글감이 막히면 손에 조각도 드시고 직접 조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따님을 조각한 겁니다. 조금 이따 따님의 사진 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모자, 호미, 장갑, 바로 단구동에서 농사 지을 때 쓰신 건데요. 작가의 그 생명사상 외에도 아주 아끼는 후배에게는 농사를 지어라고 권유를 하셨는데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박혜선 선생님 할머니의 모습만 기억하시죠? 아주 잘생긴 미인이셨어요. 이쪽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박혜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젊은이 코트 입으신 분이에요. 선생님의 친구가 명사가 유난히 많으세요. 정연희 작가, 한말숙 작가, 추은희 시인, 한송이 기자. 이분이 오셔서는 박혜선 선생님이 일부러 멋을 내지는 않으셨는데 원피스 하나만 입고 스카프 하나만 걸치셔도 멋이 나는 분이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한복 입으신 단아한 모습은 따님이 엄마를 찍으신 사진이고요. 기저귀찬 손주의 원모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42살 시장과 전장 쓰실 무렵의 작가, 그리고 바로 이 사진에서 따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딱 조각상 연상되시죠? 이 기둥에는 선생님의 유고시 중에 하나인데 사마천을 새겨놨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가 의미가 있냐면 박혜선 선생님이 나의 스승은 사마천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그의 삶과 본인의 삶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근데 이 사마천도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전환시대의 역사가인데
다른 소리를 하다가 당시 황제인 한무제의 미움을 받아서 궁형 거세형을 당합니다. 당시 4대부들은 그것이 치욕이어서 차라리 자결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마천은 본인의 저서 사기를 끝까지 완성하고자 치욕과 굴욕을 참으면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좁은 곳에 유배되어서 오로지 침묵과 고독 속에서 글만 쓰게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작가입니다. 토지를 탈거하기 전까지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요. 오로지 집안에 들어앉아서 글만 쓰셨잖아요. 작가가 그것을 글과목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시기 2년 전의 작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얼굴에 울음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바로 이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4살 때 혼자 됐습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엄마였어요. 근데 왜 딸들이 엄마하고 친하면서 많이 부딪히죠? 박혜인 선생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밤만 되면 한만 남으시더래요. 그래서 눈물과 한숨이 쏟아지고 당신이 잠이 안 오니까 트럭으로 돌을 주문하신 다음에 아까 그 돌길처럼 정릉집에 돌길 돌담을 박혜인 선생님이 직접 깔고 쌓으면서 버티려고 했던 당신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박혜인 선생님이 선조 원본 사진에서는 이렇게 한방울음으로 웃고 계세요. 이제 이쪽에 청춘의 금이의 모습이 있어요. 돌아오세요. 바로 이 첫 번째 시가 유고시집의 첫 번째 시입니다. 선생님의 청춘은 너무나 아프고 쓰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또 청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라면서 청춘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혼례 사진 보세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은 만 4년에 그쳤어요. 남편은 거제도 지주의 아들, 일본 유학파였고 아주 사이가 좋으셨다고 하는데 좀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입니다. 뒷곁이 편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졸업할 무렵에는 연극반 활동하셨고 그 연극의 대본도 작가가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간첩 잡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박혜인 선생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졸업할 무렵의 모습, 진주여고 나오셔서 촉성로에서 친구들과 찍으신 사진인데요. 당시 여학생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강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박혜인 선생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룸메이트와 찍으신 사진이에요. 기숙사 생활 하셨잖아요. 네, 뒤에 계신 분이 박혜인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인 여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받으셨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몸에 스미셨는데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셨냐고요. 근데 박혜인 선생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기 때문에 정신까지도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1층에 선생님의 작품 중에 일본 산구라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되찾아서 있는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성견지명이 있는 분입니다. 박혜인 선생님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제 문학의 집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선생님 인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박혜인 선생님 남편이 잘생기셨죠? 친정어머니 남매를 두셨는데 바로 이때가 철수의 돌 무렵의 사진. 남편이 인천 전매국에 취직이 되어서 소금의 성분을 분석하고 염전을 관리하는 책임자 일을 하셔서 아주 유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행복은 오래 못 갔습니다. 바로 다음에 전쟁통에 남편을 잃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아드님까지 잃게 되는 아픔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시지 않았어요. 잘 키운 외동따님 연대 사학과 대학원까지 졸업시키셨는데 조금 죄송한데요. 혁명가 김지아 신을 만나서 그 많은 아픔을 또한 지켜봅니다. 작가는 나는 너무 힘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내가 행복했더라면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따님도 같은 이야기 하세요. 내 엄마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박경리의 글에선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이 오신 이유가 작품이 위대해서도 있지만 박혜인 선생님은 당신을 둘러싼 그 감당하기 힘든 생의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작가인데 또한 당신이 많이 힘들어봐서 작품을 통해서
힘든 분들에게 영원의 쉼터까지 열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선생님들 시간은 많지 않다고 하시지만요. 나가셔서 이렇게 선생님 집 주변 산책하고 사진까지 찍으시면서 박예은 선생님을 많이 기억하는